인간이 그리는 무늬, 지은이 최진석, 펴낸 곳 소나무, 초판 발행일 2013년.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 인문적 통찰을 통한 독립적 주체되기. 두 번째 장, 인간이 그리는 무늬와 마주서기. 세 번째 장, 명사에서 벗어나 동사로 존재하라. 네 번째 장,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이 가운데 첫 번째 장, 인문학 넌 누구냐?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낭독하겠습니다. 인문학, 넌 누구냐? 인문학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학 등이 포함된 학문 영역을 인문학이라고 하죠. 어떤 것들을 인문학이라고 하는지 대충 감은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라고 하면 대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왠지 그럴싸해 보여 공부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다랄지, 읽어봐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랄지,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군요. 인문학은 어렵고 막연한 무엇이라는 생각에 선뜻 눈과 귀가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죠. 그리고 또 인문학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서 생활도 안정되고 자식도 다 키운 다음에 즉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죽기 전에 내가 살았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어떤 향유의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곧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무엇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를 먼 훗날의 여력이 되면 한번 즐겨볼까 하는 막연한 무엇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어찌된 일인지 경제적인 성취가 있고 신분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문 고전을 많이 읽으려는 것 같고 우선 닥치는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열심을 다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인문 고전을 그리 가깝게 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인문 고전 교육을 강조해서 하는 것 같고 후진국에서는 인문 고전 교육을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가치가 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 싶지만 아직 나의 것은 아닌 듯한 느낌을 주기가 십상이죠. 큰 틀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가난하더라도 평생 글이나 읽으면서 안 빚낙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감히 덤빌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보죠. 그래서 인문학은 가난, 비효율, 비실제적 등등의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인문학이란 마냥 어렵고 막연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한번 공부해 볼 만한 것 정도일까요? 도대체 인문학이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인문학을 배우자, 인문학적으로 사고하자,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등등의 주장을 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기업 또는 각종 단체들에서 인문학 강좌를 열기도 하고 인문학을 주제로 한 이른바 교양서적들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문학이 우리 곁에 바투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인문학이란 놈을 어디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그 쓸모가 모호할 뿐이니 인문학을 업으로 삼아온 저 역시 답답하네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란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인문학이 오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문학을 통해 내가 어떻게 독립적 주체가 되는가, 즉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과 제가 품어온 질문과 호기심을 열쇠로 삼아 인문의 숲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한번 마음껏 유영해 보려는 질펀한 욕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가볍게 심호흡하시고 저와 함께 인문의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실까요? 준비가 되셨다면 이렇게 외쳐봅시다. 인문학, 넌 누구냐?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라. 인문학을 하는 목적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철학과에 와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아야 하겠죠. 시대를 앞서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게 생각을 잘하고 그 결과를 논리에 담아 잘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을 또 철학사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먼저 잘 알아보기 위해 대개는 먼저 세상에 다녀간 철학자들과 그들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남긴 생각의 결과들과 그들의 역사를 4년이고 10년이고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간 철학자들의 생각을 배우는 데 빠져서 그들이 남긴 지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죽기 직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 배우다가 정작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오히려 생각할 줄 모르게 되어버리는 우스운 상황도 적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정작 자신은 제대로 된 똥 한 번 못 싸보고 평생 남이 싸놓은 똥만 치우는 꼴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럼 인문학의 목적은 뭐냐? 단적으로 말해 인문적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젊은 남자가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길렀고 화장도 조금 했고요. 핑크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어요. 걸음걸이도 나긋나긋 가지런하네요. 자, 이런 남자를 거리에서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남자가 무슨 꼴이야, 왜 저래?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보기 좋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간추리면 좋다 아니면 나쁘다 둘 가운데 하나겠죠. 마음에 든다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로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언제부턴가 서점을 가면 느림, 게으름, 비움, 야만 등의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기까지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이었잖아요.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살아도 잘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느리고 게으르게 살라고? 게으름이나 느림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이것들은 아마 인생 낙오자들의 자기 위안에 불과한 책들이야. 언제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라 랄지 성공하는 습관을 가져라 랄지 하는 구호들이 지상 명제처럼 떠돌더니 느림의 미학을 배우라고? 또 꽉 채워도 지금 제대로 안 차는데 뭘 더 비우라는 거냐? 여태 많이 배워서 이런 문명을 건설했는데 대관절 야만에서 뭘 배우라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라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렸어. 이제는 좀 느리게 주위도 돌아보며 살아야겠어 랄지 맞아,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거야. 사실은 비우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요. 이런 두 가지 반응도 정리하면 결국 좋다나 나쁘다 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자처럼 꾸민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좋다 또는 나쁘다에 어느 쪽 생각을 했는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림, 비우기, 게으름, 야만을 주제로 한 책들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마음속에 한번 또 담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좋다 내지는 나쁘다 하는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리더로서는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인류의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제 말이 너무 야멸찬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금 당겨 말하건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단지 좋다라거나 나쁘다일 뿐이라면 분명 여러분은 리더가 되려는 준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더라 함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회나 어떤 조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도 리더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리더는 우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한테는 카리스마가 생기고 향기가 나게 마련입니다. 대중들은 그 향기를 따라서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좋다와 나쁘다 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내적으로 성숙한 주체력, 이것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리더로서 성장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류의 삶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온전히 자기 내면의 생명력에 의거해 자기 삶의 유형을 창조하고 책임지면 고급 삶이고 타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삶의 유형을 수행한다면 저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삶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은 그저 정치적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인문적 판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치적 판단은 자기 머릿속에 있던 자기가 믿고 있던 신념, 이념,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와 만나거나 혹은 그것을 근거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나서 바로 좋다라거나 나쁘다고 한다는 것은 인문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문적 통찰은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나 어떠한 사회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예부터 동양에서는 이 위대한 리더를 성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인은 일반인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조짐을 읽는 능력입니다. 한비자라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 조선의 철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한 표현을 빌린다면 눈앞에 나타난 조그만 일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혼자 깨닫는 것, 즉 먼저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선견지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이 세계가 움직이면서 그려내는 도도한 흐름과 방향이 있어요. 문명에도 문명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 큰 흐름을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작은 일이나 현상들을 조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죠. 하지만 이 조짐을 통해서 우리는 밑바닥에서 도도하게 작동하고 있는 큰 흐름에 올라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짐은 문명의 방향이나 사태의 진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밑바닥의 큰 흐름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죠. 그런데 조짐으로 읽힐 만한 어떤 현상을 보고 좋다라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문명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단절시켜버리고 인식을 바로 거기에서 정지시켜버립니다. 인문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자처럼 꾸미고 길을 가는 젊은 남자를 보거나 생소한 주제가 담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현상을 보고서는 바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여 대답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저런 일이 불가능했는데 이 세계에 무슨 변화가 있길래 저런 일들이 가능해졌지?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문적 통찰은 대답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데서 비로소 열립니다. 질문하는 활동에서 인문적 통찰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선견지명의 빛은 자신에게 이미 있는 관념을 적용하는 데서 나오지 않고 질문을 하는 곳에서 피어오릅니다. 모두가 대답하려고 할 때 외롭게 혼자서 질문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인간은 내가 나인가 하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것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항상 자기한테 해야 돼요. 삶은 자기가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삶의 활동성은 오직 자기에게서만 비롯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마저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 내적인 활동성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사는 일이 불안하고 피곤하며 뭔가 고갈되어 가는 느낌이 들고 총체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오로지 자신이게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들과는 공유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어떤 힘일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인가 라는 질문을 달리 표현한다면 아마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는 눈을 자기 내부를 향하도록 돌려놓고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벌써 부정적이고 점잖지 못한 느낌이 들 테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의 신화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기본적으로 계산 능력과 관계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라버인 로고스를 기원으로 하죠.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티오가 되고 이 말은 계산, 비례, 비율, 조화 등등을 뜻합니다. 이성을 의미하는 불어의 레종이나 영어의 리즌이 모두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어요. 이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이 세계가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당위로서의 이념이 바로 산출됩니다. 보편성, 당위, 질서, 영원, 구분, 객관, 이념, 기준, 체계, 동일성, 공통성, 본질 등등의 개념들이 한 식구를 이루면서 서로 긍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성질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가치에 도달하려 노력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도달하기 버거워지면 바로 열등감이나 불행한 느낌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과 불행 혹은 고갈되어 가는 느낌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 가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 맞추다가 정작 나를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라는 것은 실제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구조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사실 나들의 총합일 뿐이에요. 나들이 합해져서 우리가 되었는데 이성적인 구조 속에서는 우리의 실제성을 강조하다 보니 나의 존재성은 경시해야 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실선으로 그려지고 오히려 나는 점선이나 그림자로 그려져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사실상 실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데도 말이죠. 나로 존재한다는 말은 내가 우리가 되기 이전에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비정형성의 감각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위 과정에서 최초의 동기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성적이기 이전에 내적 충동성에서 출발한다는 뜻이죠. 나의 내적인 충동성이 외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으로 제어되기 이전의 감각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비정형성의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은 차라리 의식 이전의 무의식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비율에 맞게 계산되기 이전에 종잡을 수 없는 충동 같은 것입니다. 역사화되기 이전의 야만성 같은 것이죠. 거친 황무지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로서 아직 언어도 아닌 야생의 어떤 소리일 뿐입니다. 개보다는 늑대에 가까운 것입니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자기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의지이며 충동이고 생명력이에요.
욕망이 거세된 인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우리라는 우리에 가두지 마세요. 그것이 인문적 태도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 등은 우리의 것으로 존재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율을 잘 맞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재단된 이념이죠. 기준이고 권력입니다. 이상적인 단계라고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람직함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자기가 참여해서 정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 죽어라 봉사합니까? 왜 그것을 자신의 내적 충동보다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십니까? 그것은 권력에 굴복한 것입니다.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 등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행사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단일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통제된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기준만을 가진 사회, 참 삭막하고 답답합니다. 매우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로 진입하려면 저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앉아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이 바람직함이나 해야함 혹은 좋음 대신에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라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해야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샘솟게 됩니다. 더 부드러운 사회가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바라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바람직함, 해야함, 그리고 좋음에는 내가 없고 우리가 있을 뿐이고 좋아하는 일,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 속에서야 우리가 아닌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동력은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욕망에서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이념의 틀을 벗고 우뚝 선 자아만이 아무 편견 없이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면 저는 노래 못하는데요 라고 아내는 일단 발뺌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알아요. 제 아내가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노래하지 못하는 인간은 있을 수 없거든요. 노래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느낌을 리듬에 맞춰 소리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노래지요. 제 아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말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노래라면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체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겠는데요. 노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 대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계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노래를 못한다는 제 아내가 노래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설거지할 때입니다. 노래에 푹 빠져 제가 거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흥얼흥얼 하는 것이죠. 국적불명이고 장르불명이지만 참 들을만해요. 이 세계에 오직 자기 자신만 살고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만 집중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일 테죠.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바로 그 노래가 자기 자신이자 자기의 노래일 겁니다. 자기가 자기로 사는 방법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자리 잡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체계로부터 이탈하는 길뿐이에요. 노래라는 체계에서 이탈하여 자기 자신의 내적인 욕망을 직접적으로 발출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노래가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서 늘어지면 자기만의 창의적인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흥얼거려지는 노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일이 바로 인문학적 통찰로 나아가는 길과 같습니다. 이 세계의 창의적인 삶, 인류의 삶은 바로 자기만의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창조가 이루어지는 풍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시 한 편 음미해 보시죠. 춤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